현행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차라리 현행을 제대로 밟아 나가겠다. 저희 아이들도 둘 다 선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국영수 사과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그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게 우리 국영수 사과 비율을 얼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번에 문이과 2028년도 대입 개편안에서 보면 문과도 사회과학을 시험 봐야 되고 이과도 사회과학을 시험 봐야 돼서 사회과학에 대한 공부도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올라간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어가 2, 수학하고 영어가 3, 그 다음에 사회과학 1. 그래서 2, 3, 3, 1 이 정도 비율을 갖고 공부하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영어 수학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영어 수학 공부는 중고등 가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인데 초등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좀 골고루 해서 베이스를 잘 깔아놓는 게 나중에 중고등 가서 공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국영수 사과를 우리 아이, 초등아이 어떻게 코칭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치동에서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국어 어떻게 공부시키면 좋을까요? 저는 이 5가지에 대해서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초등 1, 2학년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오로지 읽기 독립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셨다면 초등 1, 2학년은 읽기 독립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읽기 독립을 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책을 반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낭독을 하면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최소한 3학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읽기 독립을 시켜주시는 것이 국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3학년 이상부터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수능도 대비하고 수능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3학년부터는 현행 교과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3학년부터는 현행 교과 문제집을 풀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개념이나 그런 어휘들을 익혀 나가야 되거든요.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국어에서도 말하기도 있잖아요. 말하기는 부모님과 아이가 소통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있다면 말하기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하기를 잘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 중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를 잘할 수 있고 대입 면접 시에는 면접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기는 큰 부담 없이 부모님과 아이가 평상시에 잘 대화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하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글쓰기 공부인데요. 이 글쓰기 공부는 초등 1, 2학년 때는 받아쓰기하고 그림 일기 쓰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충실히 해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일기 쓰기 숙제가 없어졌잖아요. 초등에서. 왜 없어졌냐면 일기 쓰기가 인권 침해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일기를 검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돌려서 하고 있는 방법이 주제 글쓰기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하나의 주제를 주고 글을 쓰게끔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를 아마 내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내주시는 주제 글쓰기만 충분히 해도 그 글쓰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는 읽기보다 10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글쓰기를 너무 많이 자주 쓰는 건 강요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초등 6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쓰는 글쓰기가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글쓰기 숙제를 내주시지 않는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독서 논술 학원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사회과학 공부예요. 왜냐하면 사회하고 과학이 나중에 보면 비문학의 영역이 되거든요. 근데 사회과학 공부를 어느 정도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 문해력이라든지 그런 어휘력, 개념어들이 굉장히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게 되는 아주 큰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저는 사회과학 공부도 절대 등한시 여기지 않고 아까 그 비율에서 보면 사회과학도 1:1로 반드시 챙겨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가끔씩 질문하시는 부모님들 보면 우리 아이 영단어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초등에서 사실 영단어 외우기에 치중하시면 안 돼요. 초등은 흥미에 느낄 수 있게끔 실용영어 중심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중고등에서 그런 수험생 영어 하듯이 문법과 단어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초등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에 흥미를 아이가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노부영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영어를 이렇게 즐겁게 익히도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흘려듣기라고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시리즈물이나 영화물을 영어로 된 것을 영화를 보면서 흘려듣기를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컨드 랭귀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포린 랭귀지이기 때문에 영어가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흘려듣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나 시리즈물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것을 한글 자막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자막 없이 보는 것을 좀 되게 불편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 자막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 영어로 된 시리즈물 영화를 흘려듣기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 좋은데, 저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중에는 못 해줬고요. 언제 흘려듣기를 많이 해줬냐면 주말에 그 도서관 갔다 와서 점심 먹고 이게 약간 휴식을 취할 때 그때 흘려듣기 영화를 받고 방학 때 많이 이용했습니다. 방학 때 하루에 한 번씩 점심 먹고는 항상 영화 보는 시간, 영어로 된 그런 흘려듣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면 좋고, 흘려듣기가 어느 정도 되면 집중듣기라고 해서 책을 보면서 그런 오디오북에 나와 있는 것을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따라 읽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옥스퍼드 리딩 툴이라는 그런 책을 갖고서 집중듣기를 아이하고 좀 했는데요. 나중에 그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이제 영어 원서책 읽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는 대부분 한글을 많이 떼기 때문에 한 2학년 정도 그 정도부터는 이제 영어로 된 그림책 읽기를 이제 읽어주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그 리더스북, 그 다음에 챕터북, 그 다음에 뭐 소설까지 읽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챕터북 정도만 읽으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그 정도도 참 잘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 원서책을 읽으실 때 아이들이 한글책으로 재미있게 읽었던 책으로 아이들이 영어 원서를 읽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었던 한글책을 원서책으로 읽게 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도서관에 영어 원서책이 많이 잘 되어 있고 시중에 찾아보면 영어 도서관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책을 빌려다가 그렇게 읽었더니 효과가 좋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끔씩 화상영어를 물어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화상영어는 말하기인데 아이가 듣고 읽고 말하기까지 하려면 굉장히 벅찰 거예요. 근데 애가 말하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화상영어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언어에 좀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화상영어를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한 6개월 정도 살짝 이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의 핵심은 흥미를 갖게 하고 초등 때는 실용영어 중심으로 듣기와 읽기 중심으로 영어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법이나 나중에 단어 외우기는 중고등 가서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공부법 하면 가장 중심으로 물어보는 게 선행 어디까지 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수학은 딱 말씀드리면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학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자신감이 중요해요. 자신감. 수학, 이거 내가 좀 해볼만 한데? 초등에서 이 자신감을 잃으면 끝이거든요, 수학은. 그러면 이 수학에 대한 초등에서 자신감 어떻게 갖게 하면 좋을까? 제가 차례차례 말씀드려 볼게요. 어렸을 때는요, 아주 초등 1, 2학년 정도 되는 수학 구체물을 갖고 노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블럭을 맞춘다든지, 퍼즐을 맞춘다든지, 그리고 공간 감각을 위해서 색종이 접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바둑알을 갖고 놀아보는 경험. 바둑알이 개수가 많잖아요. 그럼 수적인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초등 1, 2학년 때는 반드시 구체물을 갖고 놀아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여러 가지 수학에 관심이 생긴 아이는 수학 귀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학 동화책을 자기가 스스로 챙겨 읽는 데까지 오긴 하지만 어렸을 때 수학 동화책도 함께 읽어주면 아이가 수학을 일상생활과 굉장히 가깝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학 동화책 읽어주기 추천하고요. 세 번째는 방학 때
한 학기 정도 예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념 문제집을 가지고 아이가 이것은 이런 말이구나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경험은요, 이때 사고력 수학을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한 학기 정도 방학 때 한번 개념 예습을 하고 들어가면 수업 시간에도 자기가 좀 번쩍번쩍 손을 들기도 하고 약간 자신감 있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한 학기 정도의 개념 문제집을 가지고 선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이 됐을 때는 방학 동안에 개념 문제집 갖고 예습을 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뭐 응용이나 심화서 갖고 아이가 학교 진도에 맞게 풀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수학 문제집은 선택하실 때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70%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집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도 아이가 포기하게 되고 너무 쉬워도 아이가 너무 지루하게 되니까 한 70%의 정답률을 갖고 있는 문제집이면 적당합니다. 그렇게 선행에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차라리 현행을 제대로 밟아 나가겠다. 저희 아이들도 둘 다 선행하지 않았어요. 방학 때 한 학기 정도 예습은 했지만 만약에 선행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중학교 때 1년 정도 선행은 괜찮지만 초등은 그렇게 한 학기 정도 예습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오답노트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답노트 하다 보면 아이들 질려버려요. 그래서 오답노트 대신에 아이가 한번 푼 다음에 틀린 문제는 포스트잇으로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경험이 필요한데 수학은 나중에 제한 시간 안에 자기가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수학 문제 풀 때 줄 맞춰서 반듯하게 풀어내는 그런 경험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갈겨서 쓰면 나중에 아이가 검토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풀기도 힘들고 그래서 수학은 처음부터 지도할 때 줄 맞춰서 반듯하게 깨끗하게 쓰는 것을 아이들한테 지도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하고 과학 공부법은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배경 지식의 확장과 그럼 교과 지식으로의 수렴이 필요한데요. 이 사회와 과학은 이제 문이과 모든 아이들이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공통 과목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아이가 배경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가 4가지 정도를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흘려듣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는 지금 사회 현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이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9시 정도에 항상 9시 뉴스를 보면 두 형제가 놀면서 제가 듣고 있는 뉴스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엄마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뉴스를 제대로 볼 필요는 없지만 부모님이 보면 옆에서 오다 가다 흘려듣는 그런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 역사, 유적지 탐방하는 게 좋은데요. 방학 때 더운 여름이나 그런 추운 겨울에 어디 여행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차라리 봄하고 가을 때 날씨 선선할 때 공주, 부여, 경주라든지 그런 문화 유적지가 그득한 곳을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되게 추천드려요. 저희 가족은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을 그런 곳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런 곳에 가서 문화 역사 유적지를 탐방한 다음에 밤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경험. 그러니까 역사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세 번째는 온 가족이 금요일 날 영화를 관람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회 과목에 있어서 특히 한국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사의 그 개념을 아이들이 옛날 시대에 있었던 것을 그냥 딱딱하게 글로만 공부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생생하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화를 통해서 본다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이 생겨요. 역사와 관련된 뭐 명량이라든지 사도세자라든지 남한산성 태극기 휘날리며 택시 운전사라는 그런 영화를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과 그런 관계도 되게 좋아지고 한국사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한국사가 사실은 줄글로 들어가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질문하는데 우리 아이는 한국사를 만화책으로 봐요 하시는 부모님들 계신데요. 그거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사 책들이 종류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어려운 책을 줄글로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 만화책으로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를 만화책으로 읽고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은
사회 문제집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와서 공부하지 않으면 다 그냥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집에 와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문제집을 가지고 풀고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체크하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중에 그 지식들이 굉장히 쌓이게 되면서 사회적인 어떤 재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공부도 이렇게 하면은 단원평가 시험도 잘 보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이가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아이가 됩니다. 이번에는 과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그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 좋아하는 아이 어렸을 때 보면 어떤 아이는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되게 다양한데요. 관심사를 살펴보고 이 아이가 그 관심사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뭐 책을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박물관을 함께 가준다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실험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같이 봐준다든지 자기 관심 분야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험 그것이 아이가 나중에 과학을 좋아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첫 단추가 됩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보면 요즘에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로봇 창의라든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방과후학교에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생명과학 방과후학교에서는 직접 생물을 키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와 마찬가지로 5, 6학년 정도 되면 과학 문제집을 풀고 단원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을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교과 지식으로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것을 잘 알아가면서 하면은 나중에 과학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아이가 스무스하게 중고등학교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